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추측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아직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은 안 나온 거죠? 네, 법원이 이르면 오늘 안에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 집행방해 크게 3가지입니다. 네,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특검은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는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네, 이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관계자 등을 불러서 조사해왔죠. 네, 이번 영장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고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등에게 총을 보여주게 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 등을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신문도 있다고요. 네,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까지인데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핵심 인물을 불러서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 반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최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즉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가해진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전달한 거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특검에서 직접 수사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특검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출범 엿새 만이었던 만큼 특검 자체 조사보다는 앞선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기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여기에다 특검이 2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하고 법리를 구성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날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것도 대통령실 공보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측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연관된 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여기에 체포영장 적시 혐의들에 대해서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렸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속도전을 내고 있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일단 제동이 걸릴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올해 초 한 차례 이루어졌던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구속 취소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한 등이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됐지만 이번에는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기간 내내 수사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않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 만큼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다 하는 입장입니다. 비록 구속은 피하지 못했지만 집요한 문제 제기 끝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해석과 함께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응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경찰인 박창환 총경의 신문을 거부하자 2차 조사에서는 부장검사가 신문하고 박 총경은 지원 인력으로 참여하기에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수사 권한을 두고 별다른 잡음이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이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후적인 계엄 선포문을 날짜를 허위로 기재해서 작성을 하고 서명을 했다면은 그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다시 없애도록 했다면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특검과 두 번째 구속을 막으려는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곧 있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번 달 10개가 넘는 부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4일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15일엔 국방부와 국가본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16일엔 고용노동부 등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7년 전 두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에 이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만 10개가 넘어 거의 범죄 수준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강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수준에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보다는 후보자들의 적격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목표로 조속한 내각 구성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또다시 예고된 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는 본격 공방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세종시에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재난대응상황실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오는 9일엔 세종에 있는 국회 부지를 찾고 경제인문사회연구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과 간담회를 여는 등 세종시에서 업무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당정은 추가 경정 예산의 85%를 9월까지 신속히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가와 추가 경정 예산 조기 집행,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등을 의제로 김민석 총리 취임 후 열린 새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입니다. 당장 오늘 추경과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 대비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 요청에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감 물가 안정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름철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위험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안전관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당정이 하나가 돼줄 것을 당부했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고위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례와 방침을 밝힌 뒤 앞으로 당정 협의를 더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앞두고 신청 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사용하는 지역도 한정됐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취약 가구는 1인당 30에서 4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비 쿠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같은 방문이 힘든 국민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 은행 창구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학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은 제한됩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 쿠폰과 관련한 웹 주소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코앞에 두고 통상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급히 미국을 찾았습니다.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등 안보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지 질문에는 그렇게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안보사령탑으로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사안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루비오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관세와 함께 방위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묻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에 혹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먼저 워싱턴을 찾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상과 안보 분야의 전방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통상과 그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각자 또 역할 분담할 부분은 하고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빼달라는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한국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개에서 15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7일부터 발송하겠다며 무역 협상국을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성실하게 협상하고 양보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오는 8일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and they'll be going out on Monday, and some will go out on Tuesday and Wednesday. And 또 몇 개 나라와는 무역 합의를 이미 이루었다며 협정 체결과 관세 서한 발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며 협상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Dana, we're going to send out probably 100 letters to small countries where we don't have very much trade.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 중인 합의와 가까워진 나라엔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합의를 위해 양보하는 나라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언론은 조만간 미국과 인도가 미니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9일부터 더 큰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2%의 관세율이 부과된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과 광물과 에너지, 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미국과 상호 무역 기본 틀 합의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단 인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 소식이 속속 발표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 책임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속 소통 협력하여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30조 8천억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런 식으로 무한정으로 국채 발행한다는 거, 이것은 미래 세대의 빛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국가 안보는 정권의 삼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였는데 당정 원팀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역대 어느 정부든 당정 협의를 하면 당정 원팀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도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아무래도 이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당정의 원활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례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토요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그 전날 통과된 추경을 국무회 심의 의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지금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 준 걸 갖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반드시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총리는 넥타이에 양이 그려진 그런 것도 이제 맸던데 직접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종의 드레스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저 양이 그려진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이제 한 마리의 양도 낙오하지 않겠다. 그건 뭐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혹시라도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안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네. 뭐 총리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김민석 그 총리의 말 중에 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당정대 말씀하신 대로 한 팀 맞아요. 과거에는 당정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당정대죠. 그런데 원팀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은 참모장이라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자면 참모의 수장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제 일종의 과거 조선시대라면 왕명을 출납하는 거죠. 그런데 총리라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과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너무 종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치 당정 관계, 당정대 관계를 일종의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어떤 과도한 좀 충성 의사를 보여서 어쨌든 저렇게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저 말이 나중에 성과를 내고 할 때 적절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수직적이라는 부분은 뭐 사실 과거 윤석열 정권 때의 뭐 당이 용산의 출장소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김민석 총리와 그리고 그 내각 입장에서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상당히 비상시국에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정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이 그동안 민주당이 쭉 이야기해왔던 내란 극복 그리고 민생 회복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간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세까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에는 네. 상당히 향후 여러 가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 인사청문과 관련한 걱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간 정치적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장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날짜 일정을 여당과 조율할 때 약간 뒤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14일부터 그 강선우 장관부터 쭉 잡히고 있는데 네. 그것 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청문회 하루 지나고 나서 이거는 표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3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인준하면 됩니다. 청문 채택 보고서와는 상관이 없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나마 총리 후보자였기 때문에 표결을 했지만 이건 표결도 안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엄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혹과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부정적 여론이 나올 때 국민의힘이 이걸 발목 잡는 거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여론전화한 것 아니냐.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정의당 같이 이렇게 좀 제3야당도 있어서 그러니까 데스노트라 그래가지고 몇 명은 절대 안 된다 해서 그중에 한두 명 꼭 낙마하는 네.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못 되고 해서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우리가 내각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여당은 좀 힘을 써주고 야당은 발목 잡지 마세요라는 그런 어떤 정치 번역기적인 걸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의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7명의 후보자 중에 민주당 현역만 7명이거든요. 네. 검증이 일정 부분은 통과된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민심의 검증대라는 부분을 한번 통과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초선이 아니고 재선 내지는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청문 과정을 본인이 여러 번 직접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청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당히 임기응변이 강하다. 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현역 의원 출신들이 낙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 후보자 스스로가 대응을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검증을 하는 의원들이 같은 의원이라는 동질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현역 의원들을 전진 배치시킨 부분은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빨리 내각을 조기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이 목표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후보들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과연 이 임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총리는 무기력하게 내줬지만 장관은 그렇게 쉽게는 안 된다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데스노트처럼 딱 몇 명은 정해놓고 이 부적격자 이분들은 안 된다 해서 과연 정말 한두 명은 낙마시키는 그런 화력과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인데 네.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가지고 미리 게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여러 학술지에다가 중복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학문적 이익을 취했다. 이게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처신일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박순애 장관 후보자였나요? 그분 장관이 됐죠. 결국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 34일 만에 다른 이유로 낙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민심의 이런 마음들을 거스르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초기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 실용 정부 그다음에 통합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인사의 잣대에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대 여당이 오만을 드러내고 뭐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순간 저는 민심의 거대한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이런 정서적 기류를 잘 파악해서 뭐 여러 명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두 분을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검증에 대한 시험대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문만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는 그 인식을 한번 균열을 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 내내 5년의 장관이라 뭐 총리에 대한 그런 청문들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한 번쯤 입증해 줘야 한다. 저는 이번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뭐 누누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뭐 정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커피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주 맹렬하고 또 냉정하게 좀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직도 최근에 개편을 했고 전열을 좀 재정비한 그런 상황인데 청문 전국에서 야당으로서의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민의 눈높이에도 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인준 동의안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불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 김민석 총리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봤을 때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왜 자료를 안 내느냐고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100%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발로 뛰어서 뭔가 이렇게 입증을 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걸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청문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한방들에 비하면 많이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첫 추경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액이 삭감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현감 살포를 위해서 안보를 포기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그런 전략 무기들이 오지 않아서 이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뺀 것이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전략 무기 같은 건 사실 첨단 무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첨단 무기 같은 거는 사실상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예산을 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이 예산을 이제 승인해 줄 때는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승인해 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추경에 이제 상반기를 넣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건데 국방 예산이 900억에 이른다는 거는 그럼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너무 손쉽게 된 건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약간 뭐 펑크 났다 아니면 이제 좀 대안으로 가져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첨단 무기에 대한 어떤 도입 대안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빼놓은 다음에는 불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우리는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야당이 혹시 안보관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타당하게 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런 어떤 첨단 전략 무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야당의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뭐 사실 국방비가 이렇게 대거 삭감된 부분과 맞물려서 또 정부가 지금 또 이 특할비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따져볼 대목은
있습니다. 지금 국방비가 이번에 한 90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GOP, 이 과학 경계 시스템이라는 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지금 이 휴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센서라든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 시스템을 아마 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이 예산은 반영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걸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는 예산, 초도 예산이 이번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파치 헬기가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드론에게 상당히 당하고 그리고 지금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뭐 몇백억 대를 하고 있는데 기껏 한 돈 1,000만 원짜리 드론에 감당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공개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럼 그 돈이 남는데 그걸 갖다가 불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깎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정부가 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미리 좀 알리는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만 무조건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정부의 특활비를 위해서 국방비를 축냈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저택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걸 지금 다시 민주당이 부활시켰다는 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바뀌어서 죄송하다라는 언급도 했더라고요.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과하는 게 나았을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좀 더 나가서 저는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82억 전액을 삭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특수활동, 아까 이제 말하자면 용처를 나중에 증빙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왜 용처를 미리 내지 않았냐는데 특수활동비는 다 쓰고 난 다음에 용처를 내는 게 특수활동비예요. 일종의 카테고리만 큰 항목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82억 전액 삭감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180억 중에 한 30억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빵원, 영원이라는 건 이거는 감정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발목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허들을 줄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막상 정권 잡고 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절반 40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 감사원, 특활, 경찰, 특감이 다 이제 부활시켜서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중적 기준인 거죠. 근데 사과해야죠. 아니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뭐 그때 계엄하기 전에 그럼 그때 국정운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뭐 여기에 툭하면 내란, 기승전 내란인데 이건 내란을 붙일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거고 본인들이 이제 여당 되고 나서 하려니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치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부 수석은 사과하는데 민주당 당대변인은 이것 또한 내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진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전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사권 분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복원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 뭐 이거 특수활동비, 특히 수사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기밀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을개를 아마 7월 정도에는 아마 놓을 거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을개가 나오고 나면 물론 뭐 조금 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수사비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수사비를 더 주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에서도 가면 검찰개혁이 완성하고 난 뒤에 주자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그러면 그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러면 아예 수사를 못 하는데 그게 주는 게 맞나?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부와 민주당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각 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 이제 나란히 호남을 찾았는데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호남하면 소위 말하는 진보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당원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의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곳에 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남에서의 하나의 판세가 결국은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선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약간 호남의 특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정청래 의원은 미리 대선 전부터 여기에 공을 들였어요. 네. 지역구가 여기 상암이 있는 마포을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거는 저는 다분히 호남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다분히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대표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고 보고, 그때 거의 뭐 한 달간을 공을 들였잖아요. 그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호남을 누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호남에서 약간 지지 같은 경우는 정청래 그 의원이 공을 들인 정도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네. 앞으로 이건 달라요. 왜냐하면 호남만 갖고 호남이 약간 선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일종의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쪽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들은 권리당원 55에다가 대의원 15에다가 국민 여론 30이라는 이제 총합의 배교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당정대 원팀에서 그러면 당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저는 뒷받침되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초반에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이제 통합 소통 얘기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들이 조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진해 보이는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선거는 사실은 큰 틀에 아까 제가 100의 총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안철수 혁신위가 이르면 오늘 위원 구석을 맞출 예정이었는데 인선에 계속해서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첫 번째부터 역할 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혁신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명 1에 지금 비대위 8번째, 혁신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과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이 합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두 가지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11번에 지금 이 비상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비상 상황을 받아들인 게 과거의 강도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 임명이 났지만 정확하게 지금 말하자면 시기도 부여하지 않았고 위원 권한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이라는 얘기를 하지, 중도 수도권 청년 얘기하지 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어떻게 끝났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그 의결기구인 비대위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수용할 것인가, 여기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도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해보시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혹시 그냥 이 여론에 좀 약간 몰매를 건너가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결국 저는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 의원도 잘못하면 들러리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준 상황에서의 혁신위에 대한 결과를 당이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지난번 한번 인요한 비대위 보십시오. 결국 그 당의 중진들 험지 출마라 얘기했다가 안 들으니까 바로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혁신이라면은 혁신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안철수 혁신이도 저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원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지금 비상대책위 체제라고는 합니다만 이 비상대책위가 길어봐야 2달도 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상대책이면 이번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준비하는 그 정도 역할에서 저는 머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혁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지금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당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는 새로 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거기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런 가도기 상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혁신위원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가서 들러야 될 것 뻔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대위가 사실은 지금 구성 자체가 이번에 당 상력이 전부 다 영남 중진들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친윤 구주로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대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를 벌써 짊어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어제 동해안 지역, 특히 강릉과 울진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역의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지는데 내일은 서울이 36도까지 오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됐던 폭염특보는 강원 산간과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전국 40여 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은 일주일째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릉은 38.7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울진도 38.6도까지 오르며 지역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비공식 기록으로 삼척 교동은 39도를 기록하는 등 동쪽 지역의 폭염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반대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폭염 지역을 가르는 이른바 팬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온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동쪽 기온을 끌어올렸지만 화요일부터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반대로 서쪽 기온을 더욱 높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과 수요일 동쪽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주 후반에는 중국을 향하는 4호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오는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 온열 질환 예방과 야간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무더위에 얼음 소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얼음을 얼리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틀세척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식중독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얼음. 사 먹는 얼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시원한 음료의 인기에 식용 얼음 시장은 20%씩 성장하고 있고 지난 봄 편의점 얼음 매출은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16.3%까지 뛰었습니다. 직접 얼음을 얼려 먹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음틀로 얼음을 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균이 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얼음을 얼릴 때마다 세척해야 합니다. 영하 20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리스테리아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나 대장균, 포도성균, 살모넬라 균들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녹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균들이 증식하게 되면 장염부터 해서 이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때문에 얼음틀은 반드시 물로 꼼꼼히 세척해야 하고 식초를 탄 물에 담갔다가 헹구거나 굵은 소금 등으로 씻으면 좋습니다. 정수기로 제조하는 얼음도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얼음 정수기는 영하가 아닌 상온의 얼음을 보관해 녹는 만큼 새 얼음을 채우는 방식인데 이때도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어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이나 냉장에서 보관할 때는 당연히 얼음이 녹게 되고 그렇게 녹게 되는 경우에는 얼음 표면에 수분이 이제 결국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게 미생물이 결국은 그 수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음에 사용되는 물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끓인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인천에 있는 맨홀 안에서 남성 2명이 작업을 하다가 1명이 실종됐고 실종자를 구하려던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작업하던 이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좁은 맨홀 안으로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녹이 쓴 구멍을 따라 5m가량 아래쪽에는 오수가 고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인천 병방동에서 맨홀에 사람들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소방은 사고 지점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이곳 맨홀까지 모두 4개의 맨홀을 열며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수중 드론을 투입하고 물이 모이는 하수 처리장도 확인했지만 맨홀이 좁고 유속이 빠른 구간이 있어 수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소방대원들은 출동 2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40대 남성을 밖으로 끌어냈지만 함께 작업하던 50대 남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에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두 남성이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보기가 73종의 유해가스를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우리 구조대원이 바로 진입할 때도 그 경보기 그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유해가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지리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련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작동 입회를 하거나 작업 관계서를 미리 발주처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실한 관리가 사고를 낳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공주나들목 인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돼 불이 났습니다.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충격 완화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지만 운전자는 불이 나기 전에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공주 나들목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4개 동 39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내 변전실에 있는 전력 차단기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1년 사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같은 인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국인과는 달리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2% 늘었는데 서울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 전체 외국인 집주인 2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와 마용성과 같은 인기 지역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을 사들인 외국인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6,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 이렇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 내국인과 달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런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리 수단들이 마련될 것으로.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주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져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아직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은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안에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영장엔 어떤 내용이 주로 적시됐습니까? 네, 특검은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는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죠? 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이렇게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신문도 있죠? 맞습니다.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모레까지인데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 소환에 나섰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양평군청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포문을 연 특검팀은 이튿날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조성욱 삼부토건 전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오정희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회장 등 핵심 관계자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 양평군청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들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셈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죠?
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최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즉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가해진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전달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특검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란 특검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수사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르게 시작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특검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소환 조사를 2차례 실시를 하고 또 곧바로 이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를 한 것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2차 조사가 있기 전에도 사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또 2차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과연 3차 추가적인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속도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빠른 시간 내로 곧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 나올 정도로 사실 특검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조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보장된 게 최장 150일인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들여다볼 혐의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일단 들여다볼 혐의 자체는 무척 많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따라서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20일의 시간적 제한 그 안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하나는 그러니까 특검이 신경을 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 부분 역시도 사실상 상당히 관심사로 두고 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혐의 소명을 위해서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자 체포영장 때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그 혐의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두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 남용 교사 혐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계엄 동원된 군 사령관에 대해서 이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 직원 등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경호법상 직권 남용 교사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밖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지금 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그 회의와 관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문제도 새롭게 적시가 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문이 뭔가 적법하지 않음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파기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추가된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 보면 국무위원회 계엄 선포 심의권에 방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내란 특검은 그 전 국무위원들을 불렀을 때 참고인 신분도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물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주호 전 장관 등을 포함을 해서 당시 국무회의에 먼저 참석을 하지 못했던 통지를 못 받았던 국무위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소환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권 남용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이 비상경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걸 통지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피해자로 일단 판단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일단 읽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 이후에 특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무래도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일단 특정을 하고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 이 구속영장에 보면 구속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수사 재판을 피해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후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우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결국 이 말은 지금 받고 있는 범죄의 그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추후에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점을 우려해서 추후에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도주를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만큼 상당히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결국 도주의 우려 등이 충분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고심이 깊어질 만한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구속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대한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도 석방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 이후에 지금 청구되는 구속영장으로 과연 재구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인 고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이제 법원 쪽에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지금 특검 측에서 가장 강조를 했을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법원에서 발부했던 영장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여기서 방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제 중대한 혐의라고 일단 적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법원이 고민을 할 것은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지점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을 결국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려 했던 것은 공수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체포영장 집행이 전체적으로 부적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이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 비상계엄의 선포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소집 절차 일부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을 과연 문제 삼아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법원에서는 좀 법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구속 취소 사례와 상관없이 이런 법리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이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그렇다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정당성은 뭐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도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 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아닐까. 법리적인 검토는 그때 가서 이제 완결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아마 무게를 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화제가 됐던 게 총 관련된 증언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했다는 그 관계자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을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문구가 다릅니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만 해도, 그걸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경호관들이 총을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뭐 총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경우와 총을 휴대해라라는 발언을 할 경우나, 사실 이런 법률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는 그런 단체의 위력을 보여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 경찰 등에 대한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이 법리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실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유지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나는 삭제가 아닌 조치하라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특검은 삭제 지시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치하라라는 말이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읽힐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비화폰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라는 지시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교사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때는 뭐 정황상 뭐 예를 들어 고개만 끄덕거렸다 하더라도, 변호사님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4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기초연금 민생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방예산 905억 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 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설거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 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입니다.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에 이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월. 온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 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변전충 내각의 추악한 민낯이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유예 연장이나 관세 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 기한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 번 없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거론하면서 국방 예산은 삭감했다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서 현미경식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관세 대응 관련해서는 대응이 느슨하다라는 비판도 언급했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후에 작성됐다는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질문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란에 실제로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착오로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든가 혹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론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의 그런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대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착오로 작성한 서류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을지,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김용현 전 장관 등도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했던 그런 서류에 해당을 하는데 이걸 두고 과연 착오에 의한 법적인 의미가 없는 서류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입장을 강화하는 변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벌써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한낮에 32도, 내일은 36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방을 뜨겁게 달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강릉에서는 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나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를 뜻하는 절기 소서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이미 지난달부터 역대급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와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